오늘 우리가 이제 외부 강사는 마지막입니다. 외부 강사는 마지막인데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오늘 강의하시는 김진욱 대표님도 나는 기농인이시고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부모님 일부는 터진의 기농이기 때문에 남보다는 조금 더 좀 편했겠죠. 그러나 우리 영농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서 그 부농의 꿈을 이루고 있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농업이는 자기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함에 따라서 생산량과 수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김진욱 대표님의 농사짓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안내해 주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천에서 온 김진욱입니다. 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기농하신 분들이고 다 몇 년 차 정도 되세요? 1년? 1년이네, 2년? 2, 3년 차. 아, 2, 3년 차. 왜 여쭤보냐면 제가 한 7년 됐거든요. 일산에서, 서울 쪽에서, 원래는 이제 농사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부모님이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딱 정착해가지고 살기는 7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백화점에 이제 바이어 이제 좀 했었고, 15년 정도,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한 유럽 쪽에서 이제 명품 수입 같은 일을 좀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이태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농사를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워낙 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물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어렴풋이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일찍 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어머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제가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남인 제가, 제 동생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농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다 이제 바뀌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쉰이고 내년에 50 하는데, 이게 40대 초반에 들어왔어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움받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농사는 이게 자기 돈으로는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이 자급자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보조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보조를 안 받고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적으로 이렇게 농기계를 사거나 아니면 하우스를 짓거나 이렇게 농사에 관련된 모든 이런 그 경작을 하기에는 모든 그 정책 자금 자체가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딱 살아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은 솔직히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제가 몇 년 더 일찍 왔고, 고향이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고향의 농촌 실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체험은 했습니다만은, 막상 이렇게 이제 정착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틀린 부분이 많아서, 강의할 때도 몇 군데 이제 제가 이용현 교수님께서 제가 뭐 너무 이뻐 보였었는지 다른 쪽에 밀양이나 장년이나 합천 쪽에서 강의를 좀 하거든요. 하는데 다 그런 분들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농촌에서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기엔 너무 힘든 현실이 농촌 현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시간 동안 강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시간 동안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패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그냥 오롯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방법이 다 정답이 아니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그냥 저렇게 못한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 경험을 이렇게 이제 조금 새겨 들으실 분들은 다 새겨 듣지 마시고 그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가져와 가지고 실생활에 농촌 생활에 좀 접목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좀 그렇게 초점에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조금 재미없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농사를 짓고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이 뭐냐면 솔직히 지금 농사가 이건 자랑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논농사 수도장만 한 3만 6천 평, 하우스가 한 2천 평. 이제 지금 옛날에는 딸기하고 수박하고 했는데 지금은 양상추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 뭐 올해 한 16,000평, 그 다음에 보리 뭐 이렇게 나머지 작한 이런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주말마다 와가지고 부모님 댁에서 일을 도와드릴 때는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골 자체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다 어느 정도 영농 규모도 있고, 물론 자가는 100%는 아닌 도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지고 재산이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사는 줄 알았죠. 왜냐면 주위에서도 다 너지 부자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딱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면은 1년 내도록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차 살 때, 예를 들어서 집 살 때 조금씩 보태주는 게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막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께서 물론 크게 이제 그 인력이 요할 때는 이제 외부 인력을 쓰기도 합니다만, 본인들 몸이 다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아껴가지고 아들, 딸들 저희한테 다 나눠주는 거고, 막상 통장 잔고 보니까 없어요. 너무 좀 제가 허망한 게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내려와서는 제가 다 관리를 하니까 이때까지 자금이 다 어디 갔냐고. 다 먹고 쓰고 너가 다 도와주고 했지. 뭐 한 번씩 이제 논 사고 이럴 때 그거 쓰고 했지. 시골에 그거 뭐 돈 나올 때가 뭐 있노?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농 규모가 큰데 이 정도 수익밖에 안 나가지고 어떻게 사시겠냐고. 그러니까 골병 다 들었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귀농을 해가지고 부모님처럼 성실하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어요. 정말 죽기 살고 회사 생활도 그렇게 했었고, 내려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부모님처럼 골병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 방식처럼.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제 귀농하신 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제 또래나 선후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품앗이로 이 집 일 도와주고 저 집 일 도와주고 다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기계화로 하고, 안 되면 외부에서 인력을 사가지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벼농사 수익 빼고 마늘 양파 수익으로 어느 정도 진짜 많이 짓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크지가 않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처럼 이렇게 마늘 양파 가격이 조금 나아가지고 그때만 잠깐이지 그 이후에 평년으로 이렇게 에버리지를 딱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니 도대체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농사를 짓고 이만큼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씨앗 빠지게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씨앗 빠지게 일해가지고 요거밖에 못 보는데 도대체 영농 규모 조그맣게 짓는 사람들은 솔직히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아껴서 살면은 살죠. 쌀만 있어도 살고 배추 심어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배추하고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살 수가 있는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게 심적으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좀 허탈해가지고 내려오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서울 생활에 반에 그 문화생활은 다는 못 누리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제가 좀 많이 누리고 살 줄 알았어요. 좀 여유롭게 농사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조금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딱 생각을 해보고 겪어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부모님도 죽고 나도 죽겠더라고. 왜냐면은 부모님은 제가 젊은 자식이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옆에서 보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첫 번째 목표가 더 이상 부모님 골병 안 들이게 내가 알아서 농사를 밀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씩 한꺼번에 다가 안 돼가지고 단계별로 조금씩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논일에서 좀 다 떼시고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일을 그냥 조금씩만 하시게 만들고 제가 다 그냥 모 심을 때도 제가 혼자 다 가가지고 다 심고 뭐 작년까지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양상추 이제 밭 이런 장만하고 뭐 비료 뿌리고 그런 뿌리고 이런 것도 다 아버지 안 시키고 제가 다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농사에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에서 했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도대체 몸도 고생이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안 생기니까 너무 농사만 짓고 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농사가 제가 봐서는 제일 힘든 육체적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만약에 뭐 철근을 나른다든지 벽돌을 나른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하고 쉬다가 눈치 봐가지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농사는 본인 거니까 조금 하고 이게 아니고 다 끝내놔야 쉴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농사는 그냥 평타도 안 되는 그냥 조금만 먹고 조금만 얻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농사 자체는 처음에 씨 뿌릴 때부터 해가지고 파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까지 신경을 한 번이라도 딱 놓치게 되면은 농사가 안 되거든요. 무조건 진짜 그거는 진리입니다.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은 특히 농사는 파종해가지고 이거 모종을 키워가지고 옮겨 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옮겨 심고 나서 어느 정도 크고 컸을 때 수확물이 열리고 그 수확물이 좀 잘 크기가 뭐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부가 커야 되고 벼 같은 경우에는 쭉정이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쉴 새 없이 관리를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얻을 수 있는 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한 1년 만에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쟁터구나.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이제 좀 공포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와중에도 남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맞냐면은 예를 들어서 못 심을 때 새벽 한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10시까지 심고 10시 딱 정도 지나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 2시까지 일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한 4시간이 시간이 남고 한 3시나 좀 넘어서 또 나가서 저녁 해지고 나서 한 7시까지 해가 기니까 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솔직히 딱 새벽에 나가가지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은 어찌됐든 책상 앞에 앉아서 쉬거나 어찌됐든 책상 앞에서 졸거나 일을 하거나 계속해서 업무에 그냥 연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근데 농사는 내가 딱 지어보니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쉬는 시간, 그 중간에 또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또 이렇게 남는 시간이 왜 많나 그러면은 모임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낮에 점심 먹으러 가자 해놓고 술 드시고, 어떤 뭐 이상 회의 있다 그래가지고 가면 또 술 먹고, 또 어떤 뭐 단체 청년회부터 방범회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마다 한 번씩 다 참석해가지고 가면은 대부분 밥으로 안 끝나고 밥 먹고 다 술로 끝나더라고요. 와, 처음에는 그 패턴을 따라가니까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에 술을 딱 마시게 되면, 햇빛을 딱 보게 되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술에 대한 그 이런 취기도 있습니다만은, 숙취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 전날 못했던 일을 갖다 그 다음날 다 해야 되니까 몸이 못 버티게 되는 이런 느낌이, 딱 느낌 아닌 느낌이 와가지고, 와, 낮에 모임을 절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 패턴을 바꾸고, 낮에 모임을 웬만하면 다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니면은 점심만 먹고 오든지, 술을 한 잔만이라도 입에 딱 대기 시작하니까 그게 제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농사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기존에 그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속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드시고도 또 일을 해?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일을 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구나,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그 경지까지는 안 돼가지고 웬만하면은 제가 그 시간을 피하면서 제가 제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제가 농업회사 법인을 왜 만들었냐면 그 남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벌어가지고 이때까지 읽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무임승차하면 되는데, 무임승차 해가지고 저도 가정이 있고 부모님도 가정이 있잖아요. 기존에 나오는 그 수익으로 같이 나누어 버리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생각보다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좀 내 나름대로의 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남는 짜투리 시간이 아니고 보통 하루에 점심시간 전후로 남는 시간, 그리고 겨울에 지금처럼 추울 때는 하우스 양상추는 어차피 환기만 시켜주고 밤에 수막만 틀어주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딸기를 할 때는 계속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양상추로 바꾼 건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겨울에 할 일 없죠. 한여름에 할 일 없죠. 그 다음에 하루에 4-5시간씩 낮에 할 일, 시간 남죠. 이래서 이 잉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얻은 게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는데 농업정책이 대부분 지원 사업이라 가지고 그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회사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농업회사 법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 BEM팜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법인이나 이런 거 설립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제가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장사를 한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회사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제가 직접 짓고 브랜드도 만들고 정관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법무사 안 통하고 제가 직접 다 정관 만들어 가지고 다 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BAM팜 Benefit All Mankind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이제 세상을 널리 이롭게 뜻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저 뜻이 되는데 좀 사회적 기업으로 좀 나중에 나누면서 좀 살고 싶어서 회사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18년도에 1월 19일 날 제가 사업자를 만들고 농산물, 처음부터 농산물을 판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차츰 뒤로 가면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직접 아랍인이 아니고 저거든요. 농부가프 이제 제 브랜드는 농부가프입니다. 브랜드도 이제 특허청에 이제 다 등록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벼가 규모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합천이 주 소득 작물이 마늘 양파인데 여러분들 지금 고성에서 귀농을 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제일 특산물을 위주로 일단은 귀농했을 때 잘 모를 때는 고성군에서 제일 많이 밀어주는 농산물을 그냥 주로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하시거나 주로 재배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납품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군의 주요 작물을 있으면 그 주요 작물 위주로 이제 정책 자금이 다 대부분 다 책정되고 그 외의 자금으로 이제 다른 이런 그 자금을 돌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합천군이 마늘 양파가 주 소득 작물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마늘 양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지금 시골에서는 솔직히 벼하고 마늘 양파 말고 하우스 말고는 축사를 하거나 딸기 하우스를 하거나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제일 문제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도 내려왔을 때 다 원하시는 게 제 선후배나 제 친구들이나 소를 키워라. 그때 당시에는 소값도 좋았고 소음하고 짓는데 별로 안 비쌌습니다. 소를 키워라 했는데 보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도저히 동물을 만지고 이렇게 송아지를 빼내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포기를 했고 딸기는 하우스 안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뭐 그런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하우스병이라고 아시죠. 이게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게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답답한 게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하우스 안에 매여 있는 게 싫어서 저는 못했는데 하우스도 요즘은 딸기 한 동 곳을 재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한 동에 4~5천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하우스는 이 뭐 코로나 생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면서 이게 발생을 하면서 한 1.5배? 예전에는 1000만원에서 800~900에서 한 1000만원 되면 좋게 하우스 이중으로 지었는데 일반 양상추 하우스를 지금은 한 1400~500 정도 들어야지만 지을 수 있고 계속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특히 원자재 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특히 비닐하우스 중에 이제 딸기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만은 귀농해가지고 바로 덤벼들 수 있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본인들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신 작물이면은 이어받아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귀농하셔가지고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뭐 간혹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이어받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농산물 중에서는 딸기하고 이 축사가 지금은 축사 그냥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한 7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한 10억에서 정도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대출이죠 대부분. 그 정도 대출 받고 축협에서 이렇게 하면은
소마구 한 200~300평 짓고 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회전하면은 돈을 번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마구 짓는데도 거의 한 1.5배 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속값이 고공행진이었는데 올해부터 계속 속값이 떨어지가지고 지금은 소가 기존에 크게 짓고 있는 분 말고는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 주위에 지금 소마구 축사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하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료값이 너무 올라가죠. 원자재 값도 올라갔는데 사료값 올라갔는데 도시에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중산층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주식 내리죠, 부동산 내리죠, 이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서 소고기를 못 사 먹는데요. 제 친구들이, 제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값은 계속 떨어져. 근데 소고기 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죽는 거라, 이거는. 새로 신규로 축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계속 저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벼, 마늘, 양파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가 투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마늘 예를 들어서 한 40마지기, 50마지기 심으면 씨값만 한 3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씨값만 해도 너무 비싸니까 그때부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씨를 이제 올해 지은 마늘을 다 안 팔고 씨는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심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씨는 좀 더 많이 남겨놓고 또 팔기도 좀 더 많이 팔고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남겨놓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해서 마늘, 양파가 돈이 되니까 뭐 어떤 농산물이든 한꺼번에 그냥 확 해가지고 1억 천금을 노려야 되겠지. 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농사를 짓게 되면 백발백중으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시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늘 심으려면은 심는 인건비에, 비닐에, 거름값에, 비료값에, 나중에 수확할 때 그 돈에 딱 한 작년에 30마지기 마늘 심어가지고 엄청 많이 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딱 정산을 해보니까 한 2~3천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딱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있죠. 씨는 한 250개 놔뒀으니까 씨값은 버는 거죠. 현금이 200 말고 2천 정도 말고 버는 거는 씨값. 그걸로 이제 새로 심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안 드네요. 엄청나게 노력만 했어요. 마늘, 양파가 제일 문제가 약 치는 거하고 순 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마늘 쫑다리 따는 거 있죠. 다 인건비로 다 돈입니다. 제가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라는 거. 그러니까 크게 돈이 안 되는데 요거를 제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자. 그래도 돈이 안 돼서 제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팔자 이게 아니고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원래 이제 백화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화점 다닐 때 식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류하고 잡화 쪽 1층에 뭐 이렇게 중보석이나 명품 그 다음에 위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식품에 내려가서 식품의 유통 구조를 배웠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다고 생각만 했지 농사 가지고 돈을 만들겠다는 생각 그때 어려서 못했거든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냥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좋아 보여가지고 식품에서 까대기 하면서 그걸 배웠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안 돼서 제일 아쉬운데 그래도 원래 했던 게 유통이라 가지고 처음에 내려와 가지고 이런 작물을 갖다가 팔아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온라인에 팔 때는 무조건 이제 가공 상품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신선 상품은 택배 보낼 때 다 상해버리니까 대부분 특히 여체류나 이런 부분은 양상추나 이거는 그냥 오늘 택배 보내면 내일 되면 다 짓물러 가지고 포장을 갖다 정말
제품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포장을 하고 보내면은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택배 보내가지고 온전하게 가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딸기나 이런 거 보면은 계란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포장 용기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기 그 주머니 아래 위로 해야 되죠. 또 얼지 않게, 이 날씨에 박스 안에 엄청 추우니까 택배 가면서 다 얼어버려요. 얼지 않기 위해서 또 막 금박지 싸야 되죠. 막 정말 각고의 노력해가지고 딸기가 10,000원이다 그러면 포장재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제로잖아. 오히려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택배비가 3,000원, 4,000원 들어가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고 하천에 가공상품, 하천에 해와인이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성에는 브랜드가 공룡나라인가요? 공룡? 네. 각 지자체마다 다 브랜드가 있는데 그건 한때 유행이라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크게 막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농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잘못 생각한 게, 가공상품을 팔면은 유통기한도 길고 상할 일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각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농하셔가지고 가공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 어머니가 된장을 잘 담갔지, 간장을 잘 담갔지, 다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다 비슷한 상품을, 그리고 양파즙, 블루베리즙, 뭐 이렇게 딸기 딸기잼, 뭐 블루베리잼, 포장만 조금씩,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다 대부분 비슷한 상품이에요. 근데 그 상품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개인이 가공을 딱 손대는 순간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포장이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하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포장지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포장지 하나 만드는데 보통 400~500 들면 지금 한 700~800,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한 품목. 예를 들어서 뭐 깐마늘 200g, 500g, 뭐 1kg, 1.8kg 요 포장지를 만드는데 각각의 그 그람수마다, 키로수마다 포장지를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공도 똑같습니다. 된장 1kg, 500g, 1.5kg, 2kg, 심지어는 뭐 10kg, 말 한 마, 20kg. 그거마다 다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하고 싸워. 대상이나 순창의 뭐 청정원이나 순천고추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게, 걔네들은 어차피 대기업이기 때문에 TF팀이 딱 포장지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하고 소비자 반응이 좋다 안 좋다 이딱 판단해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 TF팀에다가 다시 야 포장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그 포장지를 한번 딱 만들면, 근데 그게 포장지 하나 딱 만들면 보통 몇만 장씩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판다고 치죠. 1년에 한 1,000개 정도 팔 수 있으면 정말 잘 파는 겁니다. 그죠? 몇백 개도 못 팔거든요. 그거 만들어 놓고 아까워서 그걸 포장지를 못 바꾸는 거야. 그럼 창고 구석에 고이 모셔놓고 한 개씩 주문 들어오면 내가 장독에서 파가지고 팔든지, 안 그러면은 가공을 공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팔게 되면은 문제가, 가공 공장을 하나 돌려가지고 한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원료가 몇백 킬로 들어가든지 1톤이 들어가든지 들어가야지만 밀려가지고 상품이 나오잖아요. 개인이 만든 상품들은 그걸 유통을 다 못해요. 유통기한 지나버리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포장해서 너무 마이너스. 제품은 전국의 농민들, 귀농인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내가 내려가서 자기 자본이 만약에 몇십억을 가지고 내려오면 상관이 없죠. 창고도 근사하게 짓고 공장도 근사하게 짓고 직원도
딱 뽑아가지고 스타트를 갖다가 딱 완벽하게 해가지고 요이 땅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공해요.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안 나고. 근데 개인이 가공을 딱 손대는 순간 가공 요즘은 무조건 해석 창고를 지어야 되죠. 해석 교육 받아야 되고 나 혼자 못하니까 직원을 뽑아야 되고 디자인을 특허를 내가지고 또 노무사비를 통해서 노무법인을 통해서 또 이제 특허 등록을 해야 되고 포장지가 새로 나오면은 사이즈별로 무게별로 딱 나눠가지고 포장을 새로 싹 만들면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몇 억입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그 몇 억을 회수하려면은 일단 투자를 했으니까 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의 가공센터 지금은 예전에 처음에 군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초창기에 가공센터를 만들 때는 군에서 대부분 다 8, 90% 지원. 그 80, 90%가 8, 90%가 아니고 대부분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 보면 100%. 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가공센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 배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포장지가 너무 낙후되니까. 10년 전에 만들었던 포장지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안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우체국에서 많이 우체국 책자에 올려가지고 팔 수 있도록 많이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러면 자본 있는 농민들 그러니까 말만 농민이지 자본 있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자금 우리는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정책자금 받아도 와 올해 성공했다 이래 하는데 그분들은 10억, 20억씩 받아가지고 많게는 5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영위하는 거지 개인이 그분들을 절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만 더 고민하셔가지고 가공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정말 남들이 못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남들이 못 만드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농산물이 가공품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 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따라합니다. 요즘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왜냐면은 가공 그 기계 만드는 분들이 다 퍼뜨리거든요. 자기네들은 기계를 일단은 하나 신기술 접목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어내면 하나만 팔아가지고는 자기네들 회사 운영이 안 되잖아요. 공장이. 그러니까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계속 퍼뜨리는 거라. 그러면 내 기술이 내 혼자만의 기술이 아니고 조금만 변경해가지고 하면 요즘 특허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삼 스틱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품목만 바꿔가지고 도라지 스틱 또 섞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라지 양파 스틱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도라지 양파 배 스틱 똑같은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좀 가공을 하면은 좀 힘들지 않겠나. 제가 팔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공을 한다고 생각이 아니고 조금 이제 유통을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공 가지고는 답이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가 창녕이나 밀양이나 뭐 다른 쪽에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통해서 안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공하시는 분들. 농사는 어차피 내 노동력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인력만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농사거든요. 대부분 다 기계화가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양파, 마늘 그 지역에 뭐 여기는 고성은 어떤 작물이 특작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맞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근데 가공은 가르쳐줘도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나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품들은 똑같은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가공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농사 지어가지고 진짜 성공해가지고 딱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에다가 아니면 도에다가 농림축산부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딱 내가지고 그때 딱 하나 받아가지고 딱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에 기농하셔가지고는 가공은 조금 생각을 멀리 하시고 그냥 농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쟁 시대죠. 지금 이제 기존의 농업 환경은 농업도 지금은 계속해서 대형화 추세입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계속 농업 정책도 바뀌고 있고, 일례로 땅을 정부에서 사잖아요, 그죠? 토지를 사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다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냥 시세말로 그냥 땅 짓고 헤엄지기식이죠. 왜냐면 도지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땅값이 비싸가지고. 합천에 지난달에 제가 교육할 때도 천안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왜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여쭤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먼저 왔고 자기가 이제 그 뒤에 내려오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구조. 여기도 보성은 합천보다 제가 알기로는 땅값도 비싸고 엄청난 분홍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들은 게 좀 있으니까 바다도 인접해 있고 이러니까 잘 산다고 들었거든요. 갈수록 땅값이 비싸지죠. 제 땅이 없으면 땅을 하나 살려고 해도 비싸고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해도 너무 힘든. 저희 지역도 하천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마지기 200평당 10만원, 15만원이면 1년에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만원, 4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도지값이. 자꾸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지값을 올리는 거야. 농사는 지어야 되겠지. 귀농은 했지. 돈 나올 때는 시골에서는 땅밖에 없는데 땅이라도 많이 있어야 벼에서 나오는 돈이 나오고 벼 심고 나서 마늘 양파 심어서 또 돈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하우스를 해서 돈이 돼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무조건 일단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위에 뭐 경기도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땅값이 점차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먼저 선점을 하셔가지고 일단 본인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농사 짓는 토지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친인척이나 친구나 그런 땅들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연금으로 살 수 있다 이러면은 안 해도 되죠. 그냥 텃밭만 일구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연금 받아가지고 텃밭만 일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 회사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점차 줄어들지만은 그 연금 규모가 지금 한 달에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란 정도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습니다. 딴 데 취직을 하면 어쩔 수가 없이 그건 되겠지만 그거는 취직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체 등록 못하죠. 다 날라가지고 뭐 농사하고는 전혀 땅 파는 애 세상이고 농사 짓고 사는 순간까지는 농사꾼이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본인이 능동적으로 남 탓만 하고 나는 땅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이게 아니고 기계는 요 옆에 보시면은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다 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기 정말 편하게 옛날보다 되어 있으니까 내 기계가 없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빌려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다 농기계 빌려주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토지를 얻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빌려서라도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재산 증식을 하면서
다른 그 농사를 좀 더 눈을 돌려가지고 이모작을 한다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농촌의 가치도 올라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먼저 올린다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저는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이게 그 전자상거래를 택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님의 재산 읽어놓은 거 가지고 저하고 딱 반 나누니까 저도 생활이 힘들고 왜냐하면 왜 힘들냐면은 눈치를 보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이때까지 살아오신 그 경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돈을 쓰셔야 되고 알아서 농비도 써야 되고 알아서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무작정 그것만 그냥 반 나눠서 안 그러면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부모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 경제적으로 경제권이 다 뺏겼다고 저희 어머님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딱 제가 뺏으려고 딱 눈치를 보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전자상거래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조금씩 발생될 때 아 요거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제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 4년째 지났는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요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의 브랜드가 없으면은 쿠팡이나 11번가나 뭐 이마트몰이나 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회사 만들고 브랜드 만드는 것까지 해서 제가 쭉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주는 의미는 제일 큰 의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전자상거래를 택한 거고 또 이제 좀 한 가지 좀 화가 났던 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중간 유통 상인한테 다 마진을 넘겨줘야 될 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벼나 이런 부분이 그냥 당연히 정부 수매, 농협 수매 할 때 다 넘겨주고 양파 마늘 해서 그냥 중간 상인한테 넘겨주는 게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늘 양파가 폭락이 와도 당연하게 주고 폭등이 돼도 폭등한 가격을 못 받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만 깎아버리고 저희한테 그냥 보상만 해주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중간 상인들.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그 사람들하고 공용하고 제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공용들이 노는 그 틈새 이 사람들이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온라인 쪽에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온라인 쪽에서는 이런 중간 상인들이 많이 진출을 안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서는 제가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전자상거래를 한 건데 역시나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틈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농산물은 제가 키워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니까 제가 가격을 제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시장 조사만 통해가지고 그 시세에 맞춰서 손님들은 품질 좋고 1,000원만 싸도 삽니다. 대부분. 가정주부시네. 그죠? 경제적으로 어떤 그 제품을 하나 살 때는 다 가격 비교하고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상거래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품을 올리고 컴플레인 처리하고 또 이제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또 다르게 제가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올려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경험이 쌓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저 때만 해도 컴퓨터를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사진만 이쁘게 찍어가지고 여기 공용나라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면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공용몰에 다 올려줄 겁니다. 하천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농부 예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좀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기초교육부터 제가 고급 교육까지 제가 진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천에서도 다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는 썸네일도 만들 줄 몰랐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 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준비 과정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요거 따를 필요는 없죠. 그냥 사진만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찍어가지고 여기 구내 관계자나 온라인몰 운영 관계자한테 딱 보내면 그 친구들이 다 알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다 올려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막 직접 만들어서 다 계속 한 개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50분 지났는데 한 10분만 쉬다가 강의할까요? 네.